안녕하세요. 정진수업 8번째 유튜브 기준으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의 주제는요, 활기차고 리듬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유리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식의 진동수, 뇌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뇌파는 진동이 고진동일수록 좋다 그랬어요? 저진동일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르츠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흥분 상태나 긴장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이완되고 조율이 잘 된 의식에 있는 것이 이 본인이 원하는 걸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의식의 진동수는 고진동일수록 사실은 뭐 건강, 성공, 뭐 다양한 것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뇌파는 느리게 만드는 게 좋고요. 깨어있는 범위 내에서 좀 느리게 만드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의식의 진동은 높게 만드는 게 좋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의식의 이 뇌파가 느려지면 망상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은 적게. 하지만 의식의 진동수가 높다는 건 활기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은 적게, 활기는 넘치게.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는 그런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요구하냐면 활발한 상태를 수행자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활발한 상태를 요구하는 게 바로 이제 활기에 대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 뇌파를 줄이는 것, 느리게 만드는 것, 알파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명상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흔드는 게 진동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하기를 진동수를 이제 높여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명상하다 이렇게 흔들어. 또는 진동을 느껴보라 그랬더니 명상 도중에 이렇게 흔들림이나 떨림이 있으면 흔들어요. 중요한 건 진동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흔드는 게 1초에 많이 흔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1초에 많이 흔들 수 있겠어요? 진동수가 높다는 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움직이는 건 지금 진동수가 낮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진동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진동이 미세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동이 이런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높아지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건 마음씀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의 지도에서 오늘 힌트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분노의 상태와 사랑의 상태, 어떤 게 더 의식의 진동수가 높을 것 같으세요? 두려움의 상태와 용기의 상태. 용기. 그러면 죄의식의 상태와 포용의 상태. 수치심의 상태와 욕망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의 지도를 놓고 보면서 여기 보면 옆에 숫자가 있어요.
수치심이 20으로 표현이 되는데 깨달음이 700에서 1000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요 의식의 밝기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진동수가 높다는 거예요. 고진동. 고진동일수록 밝으니까. 이것도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시광선이라 밝아지면 의식이 밝아졌구나. 이거 아니에요. 불 끄면 의식이 어두워졌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진동수와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만나서 생겨나는 현상이지. 그 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밝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진동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광선들 중에서는 우리가 더 밝게 보는 요 빛이 더 진동수가 높은 게 맞지만 그걸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빛과 어둠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의식이 집중되면 광명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광명을 요구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 센터에서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쩍슬쩍 눈을 이렇게 뜨려고 그래요. 왜 뜨려고 그러죠? 슬쩍 뜨면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수행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발버둥을 치는 건. 근데 그거는 오해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한 지도로서 이 의식의 지도를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한번 저것만 볼게요. 그냥 나열만 해볼게요. 요 나열한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거를 어디다가 붙여 놓으시냐면은 집에 벽에다가 빈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붙여 놓으셔. 그리고 볼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왜 읽어보죠? 첫 번째는 무엇이 고진동이고 무엇이 진동이 낮은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읽어보면 자기 상태가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알죠. 네. 그러면은 낮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져야죠. 역설, 수치심. 의식의 진동수가 가장 낮은 상태랍니다. 감정 상태 중에. 자, 그 다음에 죄의식. 그 다음에 무기력. 그러니까 활기가 넘쳐야겠어요? 안 넘쳐야겠어요? 자, 활기가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무기력하다고 표현하잖아요. 활기가 없는 순간 당장 그냥 이쪽 의식의 밑바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패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자, 슬픔. 주변에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거예요. 그 슬퍼하는 것이 자기도 낮은 진동수로 빠뜨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는 자기가 정해놓고 그 기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방법도 보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슬픔, 의식의 진동수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자존심. 자, 여기까지가 부정의 영역이에요. 부정. 부정적. 자, 세상에는 부정성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긍정 영역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반 아니요. 부정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78%. 이제 의식혁명 당시 그 연구할 당시에 이 수치 중에 하나예요. 의식 수치 200 이하 부정성에 빠져 있는 사람의 숫자는 78%.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간화선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주 뛰어난 방법인 이유는 간화선에서는 신심도 이용하고 의심도 이용하지만 뭘 이용하냐면 분노를 이용하거든요. 이게 왜 뛰어나냐면 분노는 80%의 사람들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감정이에요. 분노가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용기나 중립 이런 마음들을 썼으면 80%의 사람은 그 마음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분노가 아직 제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거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부정성에도 급이 있다 그랬어요. 수치심에 빠져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분노하는 게 나아요? 그 분노를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분노한 그동안의 과거의 죄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수치심에 빠질 수도 있고 이 분노가 부정의 영역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수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이 배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적어 두셔요. 적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역 말고 긍정적인 영역도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영역은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용기, 중용, 중립. 이게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발성. 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나 남이 해야 되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내가 해야 돼요. 이걸 나한테 시키면 어떠나? 저 일을 내가 맡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무기력에 빠지는 창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저건 내가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자발성으로 들어가는 창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의식의 진동은 마음씀을 통해서 변경시키는 거라고.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채널, 주파수랑 비슷한 거예요. 주파수를 바꾸고 채널을 바꾸려면 그 바꾸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쓸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그걸 안 하고 싶고 못 하겠고 이런 마음을 쓸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나서서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이런 마음을 쓸 것인가. 마음씀. 두려움에 빠질 것인가? 용기를 쓸 것인가? 이런 마음씀에 따라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 이걸 바라보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사념처 수행에서 심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작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어떤 마음작용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법념처에 의지해서 그것들을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선택하지 않고 버리고. 자, 포용.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사랑. 환희. 그리고 평화. 가장 높은 곳의 깨달음. 자, 의식의 수치는 이렇게 높아진 거고요.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진동, 이렇게 고진동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성에서 긍정성으로 넘어가는 게 고진동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의 지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 지금 의식의 지도를 볼 때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식의 영역에 있는 걸까요? 이성의 영역에 있는 걸까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동, 고유 진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 진동은 뭐냐면 자신을 이 의식의 지도를 자꾸 비춰보면서,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24시간, 일주일, 한 달 동안 비춰볼 때마다 자기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자기의 주 상태.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포용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뭐 좀 잘못해도 용서를 좀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겠죠. 근데 이렇게 포용적인 사람도 가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하지만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잠깐 일어났을 뿐, 이 사람의 주 상태는 포용의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이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포용의 의식을 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이 사람은 사랑,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애끼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만나는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의식의 지도 자주 비춰봐서 뭘 발견하는 게 중요한가?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딘가? 자신의 주처를 먼저 1번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돼요.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가는지 발견하는 기법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기법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법을 하는 사람, 할 수 아는 사람한테 또 의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자기가 비춰보면서 스스로 주관적으로 자기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수행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한 번 보고 판단하라 그랬나요? 일주일 보고 판단하라 그랬나요? 한 달 보고 판단하라 그랬나요? 계속 보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점점 많이 보면 볼수록 점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기 판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용기,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환희, 평화, 깨달음. 이걸 읽어보실 때 조용히 마음에게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저런 의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자기의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흉내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안내문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 그래서 자기의 주처를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 이 주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는 지금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자존심의 영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나는 자존심의 영역에 있는 것 같은데 자존심의 영역, 부정의 영역에 계속 살아갈래요? 아니면은 중용의 영역으로 나아갈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아갈 곳 또는 나아가기 쉬운 자기 성향, 왜냐면은 주처가 있다는 건 그 주처 말고 종종 또 이사 가는 곳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안 있고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교육의 영향도 있고, 롤모델의 영향도 있고, 경험의 영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향에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다른 곳을 자꾸 왔다 갔다 해.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가기도 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비이성적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다가 이런 입체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주처가 있고 그 주가 되는 곳 말고 종종 놀러 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놀러 가는 곳을 알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놀러 간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쉽게 이사를 가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는 게 쉽게 이사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처를 알아내면 그 다음에 이사 갈 곳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몇 층으로 이사 가고 싶은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포용의 영역이 어떤 의식인지를 공부하고 그걸 흉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흉내내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흉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신의 의식의 진동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왜 흉내라 그러죠?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자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그냥 돼요. 그거 수행이에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건 지금 그냥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의식을,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뭐에 따라? 법에 따라. 부처님 법, 가이드 따라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흉내냄을 통해서 기존의 것을 버리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의 진동수가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그래서 의식의 지도를 써놓고 첫 번째, 내가 여기 사는 것 같다. 여기는 자주 놀러 가는 것 같다. 그거 검증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검증은 안 받아도 돼요, 굳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 같다라고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사 갈 곳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읽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흉내이자 하나의 수행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지금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현주소와 희망주소를 주소는 이런 식의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성과 포용 그 어디쯤. 당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자발성과 포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디쯤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어디쯤은 왜 모르는데요? 제가 아직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의식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수행자들은 주소를 말해야 한다. 육신이 머무르는 주소가 아니라 의식이 머무르는 주소. 그리고 그 주소는 사실은 진동수로 치환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하고 있는 거냐면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의 첫 번째 뭘 얘기한 거냐면 마음 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 씀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음 작용을 바꿈을 통해서 마음 작용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저 주소 말하는 게 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면 안 돼요. 저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의식의 주소가 어딥니까? 이성과 사랑 그 어디쯤? 한 431쯤 됩니다. 뭐 이런 거 왜 못 외워요? 네. 주소가 어딘지 연구하는 걸 통해서 검증을 자기 주관적인 검증을 하면 저는 이쯤 사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자기 인식이잖아요. 자기라는 것.
자기의 현 주소를 아는 것. 그러면 희망 주소는 어디입니까? 저는 어떤 빌딩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생에는 환희와 평화 사이 한 555쯤 그쯤 의식에서 살고 싶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행자는 물질이 아닌 의식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동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소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의식의 진동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그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은 뭘 갈고 닦는 거냐면 마음 챙김을 갈고 닦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틀려요. 자, 기쁨의 영역, 환희의 영역, 우리 보면은 그걸 흉내를 어떻게 내는 거냐면요. 자기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 고진동수의 의식은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용기가 있겠죠. 용기. 용기를 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용기가 마치 어둠을 빛이 몰아내듯 용기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의식의 지도를 잘 보시면은 짝들이 있어, 짝들이. 그런 짝들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치심에 빠졌을 때 자기를 무엇으로 구할 것인가, 자기만의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용기의 상태를 흉내내야겠죠. 용기를 어떻게 흉내낼 수 있어요? 저는 인터뷰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 깨어있음의 감각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용기에도 감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 용기의 감각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용기가 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용기를 냈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경험을 되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흉내예요. 내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이었던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런 순간들을 회상하고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그 감각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냐면, 깨어있음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깨어있음의 감각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감각을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깨어있지 않을 때 깨어있는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곧바로. 그 감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냥 그 깨어있는 감각을 살려내면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이유도 없이 곧바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 선정이나 집중, 몰입, 이런 의식의 상태가 훈련된 사람들이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는 방법이에요. 숙달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의식에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그 감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마음을 느끼는 건 감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뭐 안근으로 느껴요, 후각으로 느껴요, 뭐 감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 그 느낌, 그 마음 상태, 그 감각을 기억하라. 흉내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어있음의 상태를 연습하고 그 상태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의식을 흉내내는 것. 이것이 이 의식의 지도를 전체를 놓고 주소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마음작용을 흉내내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기법이다. 훨씬 단순한 기법이다. 그러니까 깨어있음을 연습을 하고 깨어있음의 감각을 키우고 깨어있음에 머무르게 하고 하는 것들은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마음의 진동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고 여기서 이 마음의 작용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흉내내는 것은 그 마음을 안에 차지하고 있는 마음 작용의 내용을 바꿔서 그러니까 마음을 직접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꿔서 간접적으로 진동수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사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